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위험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위험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그 174페이지에 보면 수익률을 잡아야 되는데 그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한 돈 대비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 투하된 자본이 투자인데 그 중요한 수익률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실현하고 기대하고 요구인데 근데 시험 문제는 실현 수익률은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어떤 목적의식 가지고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관계에서 분명히 이제 28회 때도 나오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출제하는 좀 내용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건 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다시 적어드리면은 투자 여부를 먼저 판단할 때 주제인데 얘는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결정하고 이제 기각에 대한 내용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투자 여부는 사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요소하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고요. 내용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기대 수익률이 뭐냐는 것은 양가로 이번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특정 투자 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에 근거한 예상 수익 이렇게 돼 있죠. 그걸 하나를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이제 그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줄을 쭉 주셔야 되는데 기대 수익률을 물어볼 때는 그 한 줄짜리를 개념으로 쭉 나와요. 근데 의미가 명칭하고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인가요? 실제 수익률인가요? 그렇죠. 거기 기대되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에 근거한 예상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말로 이제 예상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은 같아요? 주관적 수익률은 같아요? 객관, 주관. 그렇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수익률을 말합니다. 이건 객관적 수익률이고 나중에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내부 수익률법으로 구할 때 그 내부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서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어쨌든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논리는 한 줄로 되어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이제 지출을 통해서 추정되는 수익률로서 그래서 예상 수익률, 의사결정 기준, 객관적 수익률, 내부 부동산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내부 수익률 이렇게 용어적인 면에서 써요. 근데 이제 이 기대 수익률을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내냐면은 우리 시험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기준으로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계산 문제가. 나중에 공부하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투자론에서 그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험생분들이 이제 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는 투자론 계산 문제가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1등을 가장 쉽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이 기대수익률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렛대효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좀 이따가 이제 방법론, 책에는 문제 예제가 없지만 예제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대수익률에 대한 논리는 계산 문제로 굳혀야 되고 의미는 이런 뜻이다라고 판단하고,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거기 이제 오른쪽 양가로 3번에 첫 번째 줄을 잠깐 먼저 개념부터 접근해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구매하려면은 본인 돈을 투입을 해야 되죠. 투입하는데 근데 이제 그 본인 돈을 투입할 때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죠. 투자자는 위험을 안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을 반영을 해서 감안해서 본인 돈을 투자하고자 할 때 상대방한테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수익률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할 때 그 수익률은 최소 수익률인가요? 최대 수익률인가요? 최소 수익률이래. 최소 요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지 나는 당신 사업에 내 돈을 투입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소 수익률로 거기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구 수익률은 같은 말이 이제 최소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올해에 다음은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걸 물어봤어요. 보기 1번에 요구 수익률이랑 얼얼얼 설명하면서 최대 수익률을 말한다 이랬어요. 야, 너무 기가 막히게 이제 기가 막힌 부분에서 정답을 체크했죠. 그 최대 수익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최소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1번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 3, 4, 5번은 읽지 말았어야 돼. 읽기 시작했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본인 실력을 믿으셔야 되는 몇 번인가 좀 애매모호한 게 나와서 그럼 이거 뭐지? 괜히 읽어가지고 확실한 거 넘어가면은 그냥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최소 수익률이고 그럼 투자자는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수익률이죠. 투자자가. 이건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객관적 수익률이야? 주관적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으로 공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가 이제 요구 수익률을 요구할 텐데 그러면은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기대 수익률이 의사결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출제하는 데 비해서 이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거잖아. 그럼 투자자가 요구할 때 뭘 요구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요. 즉 요구 수익률 문제는 요구 수익률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구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낸다는 뜻이죠.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구성 요소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하면은 요구수익 문제 다 풀려요. 어쨌든 이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수익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어느 게 더 커야지 투자 결정 조건이 될까요? 직감적으로. 그렇죠. 투자자가 수익률을 최소 10%를 요구합니다. 이 말은 나는 10% 수익률만 보장해주면은 나는 당신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 사업 기대 수익률 한번 계산해보자 봤더니 12%가 기대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2% 수익률이 더 나올 것을 기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 결정 조건 할 때는 항상 뭐가 뭐보다 커야 돼요? 기대가 요구보다 항상 커야 돼요. 이렇게. 투자 결정했어요. 결정하면은 이제 실제로 샀겠지. 사가지고 운영했겠지. 운영하면은 실제 결과가 나왔겠지. 무슨 수익률이 나와요? 실제로 운영하고 났으니까 실현 수익률이 나와. 때문에 실현 수익률 투자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인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실현 수익률은 투자 여부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관련이 실현 수익률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는 관련이 없겠지. 방금 보세요. 투자하냐 마냐라는 것은 기대하고 요구만 가지고 판단했고 기대가 요구보다 크다고 판단됐으니까 투자를 했겠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운영해봤을 때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때문에 결과물인 실현 수익률은 투자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기대보다 요구가 더 커. 투자자는 10%를 요구하는데 그 해당 부동산 상품의 수익률이 5%가 기대가 돼요. 투자했겠어요? 본인이 요구하는 조건도 미달하는 거죠. 투자를 기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어쨌든 올해는 이제 이것도 나왔었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면은 투자 결정인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지만은 우리는 항상 의사결정할 때는 기대하고 요구만 가지고 의사결정한다 잊지 마시고 다만 이제 이 관계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해요. 실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글씨 하나한테를 똑같이 해보면은 실현 수익률은 부등호, 이거 부등호요. 다시 한번 말씀, 부등호는 벌어진 쪽이 큰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꾸 꼭지점이 크다고 분들이 등장하셔서 지향하는 거잖아요. 이러시던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실현 수익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리고 투자 결정한다. 이게 실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거 OX. 이거는 X지. 투자 기각한다. 그러면 OX. 투자 결정이든 투자 기각이든 이건 무조건 X야. 왜? 투자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사전적인 의사결정이잖아요. 근데 사전적인 의사결정은 항상 뭐하고만 판단한다고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현 수익률은 이미 투자를 한 거야. 투자하고 난 다음에 운영에서 사후 결과물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뭘로? 기대 수익률을 했어야 됩니다. 투자를 하냐 마냐 할 때 항상 기대하고 요구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이 들어가면은 안 되더라라는 거를 아주 옛날에 나왔는데 초창기 때 지금 내더라도 또 틀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실현 수익률이 그 언급될 수 있는 지문들은 우리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건데 아마 이런 식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상황을 명쾌하게 그 상황 이신청거리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주변부를 다 정리해서 문제로서의 완성품을 좀 할 때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주어지겠지만은
요점은 이런 것 같아요. 투자자가 A라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가 A라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네. 네,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것을 매우 후회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투자했다면 투자한 거 매우 후회했다면은 수익률 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 간의 관계니까 기대 요구 실현과의 관계거든요. 그럼 먼저 투자한 것을 엄청나게 후회했네. 그럼 기대 수익률이 커요? 요구 수익률이 커요? 어느 게 커요? 직감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커요. 요구 수익 크면은 투자를 했어 안 했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느 게 더 커야 된다고요? 기대가 더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지금 투자한 상황이야? 투자를 안 한 상황이야? 투자한 상황이지. 그럼 기대가 커요? 요구가 커요? 다시. 요구가 크면 투자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국어 시험이야. 요구가 크면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건 투자한 상황이야? 안 한 상황이야? 한 상황이지. 그럼 당연히 어느 게 큰 거야? 기대가 더 큰 거지. 투자자는 10%를 최소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투자 분석해보니까 대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약 12% 수익이 기대가 돼가지고 이 사람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했죠? 투자한 것을. 근데 엄청 후회했다고 결과가 나왔잖아. 왜 후회했을까? 아니, 실현 수익률이 형편없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1%가 실현이 됐네. 그럼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떻다? 후회했다. 그럼 수익률 간의 관계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쫙 나오겠지. 그럼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조합 중에 부등호가 기대, 요구, 실현하고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똑같은 의미로 이거 다 연습하게 될 겁니다. 투자한 것을 매우 만족했다면 이렇게 됐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수익률 간의 관계를 물어봤어. 그럼 투자한 걸 매우 만족한 거야. 기대 수익률이 커요? 요구 수익률이 커요? 기대가 크겠지. 그렇죠? 기대가 크는데 왜 매우 만족했을까? 실현된 결과가 엄청 나왔기 때문에 10%를 보장해달 요구했는데 12%가 기대돼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매우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한 1조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한 거를 만족했다. 그러니까 투자한 거를 후회를 했든 만족을 했든 투자한 사실은 변하지 않지. 그럼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수익률 간의 관계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기대가 요구보다 크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다는 거지. 나는 저 인간하고 결혼한 거를 매우 후회했다. 후회하고 있다. 그럼 이미 결혼했어 안 했어요? 결혼한 거지. 그쵸? 그럼 이제 이건 아까 그러면 요구가 더 크면은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하고 후회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국어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논리인데 우리 시험은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잘 디테일하게 내질 않았지만은 이제 1월 달에 이런 문제를 연습할 때 이런 것이 이제 수익률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을 받는 지문입니다. 이런 상황 조건이 보통 4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제 투자를 하냐 마냐를 판단할 때는 그래서 항상 기대하고 요구만 가지고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판단할 때는 실현 수익률이 하게 되겠지만은 결과물이 나오는 걸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하냐 마냐만 판단하는 게 투자론을 공부하는 어떤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아까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계산 문제로 내고요. 투자자는 이제 최소 수익률로서 주관적이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구성 요소로 나온다는 거죠. 얘네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지 하나씩 짚어봐야 돼요. 먼저 기대 수익률을 다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기대 수익률. 좀 이제 여러분들 어떤 공식이 있고요. 공식에 따른 명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책에 나온 걸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자들도 어떤 공식을 통해서 공식은 어떤 구조를 통해서 명칭을 만든 것이고 명칭을 표현하면서 공식을 만든 거야. 여러분들 공식을 자유롭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내용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기대 수익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수익률이란 말은 상대적인 비율이죠. 그렇죠? 상대적 비율이야. 그럼 얘는 분수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럼 수익률이니까 분수로 표시하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수익을 갖다 놔야 되지. 무슨 수익을 갖다 놔야 돼? 기대 수익을 갖다 놔야 되지.
기대 그냥 위에다 올려 그냥. 올리고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투자해야 되죠? 총투자액이 들어가야 돼요. 총투자액이 있다도 논하겠죠. 얘를 부동산 가격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분의 기대 수익.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야. 아니면 총투자분의 기대 수익.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수익은 총투자액은 부동산 가격은 결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현재 결정돼 있잖아. 내가 저 A라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 10억짜리야. 그럼 내가 부동산 사면 10억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뭐가 확정이 안 돼 있어? 이 기대 수익이 이게 실제치가 아니라 예상치다 보니까 10억짜리를 사가지고 운영한다 보면은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기대 수익을 우리가 추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은 그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산 문제로 나온다 그랬어요. 74페이지의 두 번째 중간에 기대 수익률은 특정 부동산 투자안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각 상황별로 소득과 확률을 예측하고 예상된 각 상황의 소득에서 그 상황에 발생한 확률을 곱하여 가중평균 값으로 계산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시겠지? 이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푸는 방법론은 그냥 쭉 나열한 거더라고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면 재무관리에 의하면은 얘는 압축하면 이런 뜻이에요. 실현 가능한 값들을 가중평균의 합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래도 어렵죠. 근데 내용을 하다 보면 별건 아니에요. 기대수를 먼저 구해야 돼. 기대수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는 객관적 수준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가격이 있어. 그럼 가격이 이제 주어지겠지.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은 10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10억인데 기대 수익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예상 수익이다 보니까. 그럼 투자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내가 저 10억짜리구나. 그럼 내가 10억 주고 이거를 산다고 가정하고 나서 1년 동안에 이걸 운영해 본다 그러는 거야. 운영하면은 실현 가능한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실현 가능한 값들을 계산하게 한 경우수를 세 가지를 보통 주어져요. 장사를 했어. 그러면 실현 가능한 값들에 영향 미치는 경제환경 변수가 주어져요. 경제환경 변수. 경제환경 변수가 몇 가지가 주어지냐? 세 가지. 장사를 했을 때, 잘 됐을 때, 호황. 이걸 낙관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장사를 했을 때 보통 평균치일 때, 보통일 때, 정상적일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장사가 안 될 때 있죠. 안 될 때가 뭘까? 호황의 반대말인 불황, 비관적일 때. 그러니까 어묵 장사를 가정하면은 1년 동안에 어묵 장사할 때 1년 동안에 수익률이 항상 똑같이 나와요. 수익이? 언제가 전성기야? 겨울에. 언제가 최악이야? 여름이잖아. 한여름. 저는 그냥 꾸준하게 먹는데 관계없이 보통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차가울 때, 추워질 때 좀 많이 매출액이 높아지고 삼복도일 때는 이제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저는 계속 가는데 삼복도일 때 먹는 맛도 기가 막혀요. 땀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걸 먹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 다 먹고 아이스크림 먹잖아. 그 맛은 더 기가 막혀요. 어쨌든 그래놓고 이제 그 이렇게 실현 가능한 값들을 만드는 경우수를 호황, 보통, 불황 세 가지를 주어지고 이때 값들이 주어져. 이 경우에 맞는 값들을 보통 두 가지로 주어져요. 수익으로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수익률로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 경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내년도에 이거 28회 때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그러면 수익으로 줄 때는 금액으로 주어지고요. 수익률을 줄 때는 뭘로 주어져요? 퍼센트로 주어져. 그러면 어느 게 일반적으로 더 많이 주어질까? 기출문제 풀 때. 수익률로 거의 대부분 주어져요. 출제원이 수익률로 주어지는 것은 저희를 배려하는 겁니다. 근데 배려를 못 받으신 실제 시험장에서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럼 수익으로 먼저 주어지면은 10억짜리 사서 내가 운영한다 봤을 때 잘 되면은 한 2억 정도가 나올 것 같다. 그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한 자료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보통일 때는 한 1억 정도가 나올 것 같다. 그 부위가 비관적일 때는 5천만 원 정도가 추정이 되더라라고 주어져. 누가 주어져? 출제위원이. 그럼 실현 가능한 값들을 가중평균치로 뭐가 주어지냐? 확률값이 주어져. 가중평균하고 산술평균이 다르죠.
산술 평균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에 보면은 가중 평균하고 산술 평균을 구분하는 파트가 네 군데가 나와요. 근데 세 군데는 가중 평균으로 하고 한 군데는 산술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제 대부분은 가중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은 n분의 1을 산술 평균이라 그러죠. 10명이 밥을 먹었는데 식사값이 10만 원 나왔어. 그럼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1인당 얼마씩 내는 거야? 11,000원? 계산기를 꼭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산기가. 그러면은 10만 원을 10명으로 나누는 거지. n분의 1이 뭔지 모르세요? n분의 1이 산술 평균이야. 산술 평균. 그래서 이제 1인당 10,000원씩 내라. 이게 산술 평균이야. 근데 식사값을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먹은 것만큼 내는 거야. 먹은 것만큼. 근데 이제 갑돌이가 대식가야. 나온 음식의 거의 40%를 먹었어. 넌 가중평균 40%잖아. 넌 4만 원 먹어라. 아니, 4만 원 내라. 근데 이제 병파리는 조금 소화가 안 돼도 뭐 걸려가지고 음식을 못 먹었어. 물만 조금 먹었어. 너는 물값만 내라. 100원 내라. 먹은 양만큼 내는 게 뭐죠? 가중평균이야.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 이유가 어떤 부동산을 1년 동안 운영했을 때 호황, 보통, 불황의 경우가 미치는 영향력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원은 수집한 자료 가지고 다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호황일 때 확률이 50%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가 30%다. 확률을 다 더하면 몇 프로가 나와야 돼? 100%가 나. 100분율 범위는 우리는 항상 하는 거니까. 그러면 불황일 때 가로를 쳐서 문제를 내요. 그럼 이것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로가 왜 들어갔지? 이런 식으로. 아니, 다 더하면 100%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50 더하기 30 하면은 얼마요? 그럼 100이 되게 부족한 숫자가 얼마요? 20. 그렇죠. 얼마나 쉬운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누가 주어져? 출제원이 주어져. 출제원이 문제상에 요 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뭐만 하면 돼? 계산기 꺼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수익 금액으로 주어지면은 실현 가능한 값들이 이게 주어지고 가중 평균으로 확률이 주어지면은 그걸 합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호황일 때 기호도 있지. 2억이 나올 확률이 50% 그럼 얼마야? 기대되는 수익이 1억이지. 그리고 1억이 나올 확률이 30%죠. 얼마요? 3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 확률이 20%래. 이건 얼마요? 1,000만 원이지. 그렇죠?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하는 거지. 그러면은 세 가지 경우를 다 더하니까 1억 더하기 3천 더하기 2천 하면 얼마죠? 1억 4천만 원이 우리가 시험장에서 하셔야 될 몫이야. 그럼 기대 수익이 1억 4천만 원이 추정이 되는구나. 얼마 투자했을 때? 1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샀을 때 1억 4천만 원 수익이 나올 걸 예상되는 부동산이구나. 그럼 이 부동산의 기대수 몇 %? 수익률. 그럼 1억 4천을 10억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14%가 나옵니다. 지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14%가 나왔어. 액정화면에.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것은 1번부터 5번 사이에 14%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없었다. 그럼 그 식은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있을 거야. 요거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아니, 곱하고 나중에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출제원이 근데 이렇게 금액으로 주어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이 아니고 수익률 값을 그냥 제시해줘. 그러면 10억짜리 살 때 호황일 때가 2억이야. 근데 출제원이 생각과는 다르게 문제가 생긴 회차가 있는데, 어떤 논리냐 말씀드리겠어요. 10억 투자하면 2억이 나올 거 예상이 돼. 그럼 10억에 2억은 몇 % 수익률이 추정이 되는 거야? 20%죠. 그러면 10억에 1억이 몇 %? 10%고 10억에 5천만 원 몇 %? 아니, 그냥 5%지. 10억에 1억이 10%잖아. 그럼 1억의 절반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10%면 요거는 5%지. 0.5%면 이게 500만 원 나와야 돼.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 지금 아직은 이제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지금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선수 되면 이 정도 껌 씹는 문제 쫙쫙 해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주어지면 이제 수익률과 얘는 확률로 서로 어떻다? 곱하는 거야.
그럼 20% 곱하기 50% 하시면 되지. 20% 곱하기 50%는 몇 %야?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실제로 22회 때 많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한번 해볼게. 퍼센트에 대한 감이 아직은 없어. 100%가 얼마가 나와요? 숫자로 하면 얼마야? 그쵸, 1이야. 50%는 얼마야? 0.5, 10%는 0.2, 1%는 0.01이에요. 10% 곱하기 10%입니다. 얼마일까요? 몇 %? 그러니까 이제 100%로 했더니 보기 중에 100%가 없는 거야. 이거는 1%예요, 1%. 지금 100%를 하신 분은 뭐냐면은 10하고 10을 곱한 거지. 그럼 100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100%잖아. 100분율과 100분율도 곱해야 되잖아요. 100분율과 100분율 곱하면 얼마가 나와? 만분율이 나와, 만분율. 그쵸? 그 만분율을 다시 뭘로 환산해야 돼? 100분율로 환산하려면 다시 100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1%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10% 곱하기 10%가 100%인데 왜 100%가 책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1%가 되지. 안 되면 숫자로 바꾸면 돼. 10% 0.1이죠. 이것도 0.1이잖아. 0.1 곱하기 0.1은 얼마 나와요? 0.01이 나오잖아요. 0.01이 몇 %라고요? 1%야. 이렇게. 이 백분율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연습하시면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계산기에 퍼센티지가 명시가 돼 있어요. 10% 누르고 10 누르고 퍼센트 누르고 곱하기 또 10% 하면은 1%가 딱 떠요. 어쨌든 이제 이런 퍼센트인데 만약 100% 곱하기 100% 하면은 그 몇 %야? 100% 곱하기 100%. 100%지. 100%가 1이잖아. 100%가 1이잖아요. 1 곱하기 1은 얼마 나와? 1. 1이 몇 %라고요? 100%. 충격적이죠, 지금. 죄송해요,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100분율하고 100분율이 곱해지면은 하나를 그냥 숫자로 바꿔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50% 하면 몇 %가 나와요? 10%가 나오지. 그쵸? 왜냐하면 20% 절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0% 곱하기 50%는 여기다가 0.5로 하시면 돼. 그럼 20% 곱하기 0.5 하니까 몇 %? 10%겠지. 그렇죠? 어떤 분이 1000%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수익률이 1000%인 상품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10% 곱하기 30% 하면 이거 몇 %가 나오겠어? 3% 여기 0.3으로 하면은 10에 0.3이구나. 그럼 3%가 나오겠지? 그 5% 곱하기 20% 하면 여기 0.2로 바꾸시면 돼. 하나만. 그럼 5% 0.2니까 1%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14%가 바로 나와요. 14%가. 그러니까 출제원이 왜 수익률로 주어지는 거냐면은 수익률 주어지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은 바로 기대 수익률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금액으로 주어지면은 아까 수익으로 금액으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투자한 돈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저희를 좀 배려해가지고 수익률로 하면 좀 더 빨리 풀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아까 같은 퍼센트와 퍼센트지 10% 곱하기 10%가 100분율로 환산하니까 보기 중에 없어가지고 항의가 빗발쳤었죠. 출제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상 밖으로 좀 길어졌는데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셔야 돼. 주어진 거를 저희들은 이제 테크닉으로 풀 수 있는 거. 이거 몇 초 만에 풀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거의 한 20초 이내에 답이 나와요. 두다다두다 시험지에다 바로 표시해서 문제 푸는 거니까 20초 안 넘어가면 이제 안 돼, 무조건. 그런데 그럼 투자자는 A 부동산이 지금 얼마에 나왔다고요? 10억에 나왔잖아. 그럼 투자자 갑돌이라고 가정하면은 갑돌이는 지금 A 부동산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쭉 해봤더니 14%가 기대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럼 갑돌이는 A 부동산을 사기로 결정할까요? 아니면 기각으로 결정할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몰라. 알 수가 없지. 왜 항상 의사결정 뭐하고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나왔지. 근데 지금 뭐를 몰라?
요구 수익률을 몰라요. 우리가 위험이란 말이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게 이제 요구 수익에 나오는데 지금은 투자자는 14% 수익이 나온 상품인데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14% 수익이 나오는 이 A 부동산이 이 기대 수익률이 과연 실현이 될까? 걱정돼. 그럼 실현이 될까? 걱정할 때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이 수익률이 14%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죠. 위험 요소들을 조사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 직접 와가지고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성,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 위험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게 이제 뭐죠? 요구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도 구해야 돼. 기대 수익률이 이 기대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 지금 이제 3년 동안에 4년 동안이구나. 계속 요구 수익률 내용에서 정답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계속 기본적으로 하나씩. 그 요구 수익률에 대한 논리는 오른쪽에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 입장에서 충족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설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요구 수익률은 현재 소비를 희생함에 따라 순수한 시간 대가를 반영한 무위험률. 여기 꼭 체크하실 것은 여기 이제 이런 말이 표현인데 시간 대가란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우리 좀 시간 대가를 표현하지 않죠. 어쨌든 시간 대가 표현입니다. 시간 대가를 반영한 뭐 무위험률. 그리고 특정 부동 투자안의 위험 대가를 반영한 뭐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구 수익률을 논하는 거야. 요구 수익률 개념은 최소 수익이라 그랬는데 요구 수익률은 몇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 요소가 지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는 책에는 시간 대가를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무위험률하고 또 뭐죠?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구성됐다는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판서해드리는 내용 용어를 쓰셔야 돼. 지금부터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안 하도록 하고요. 판서해드리는 내용을 써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밑에 보면은 그 박스 안에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무위험률이란 말이 동그라미 1번에 나왔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국채란 말이 잠깐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위험 할증률이 잠깐 나와 있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그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말이 나왔어요. 상쇄관계란 말은 투자와 관련 위험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의 요구수도 어떻다? 커진다는 거야. 그럼 상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쇄란 말은 제거한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위험이 높아져. 그 높아진 위험을 제거시키려면 모두 같이 높여줘야 돼. 수익도 같이 높여야 되잖아요. 위험이 높아질 때 수익도 같이 높아지면은 이 위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럼 위험하고 수익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그럼 같은 방향은 비례 관계라 그럴까요? 비료 관계라 그럴까? 비례 관계라 그래. 요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또 떨어져 있어. 3번 있죠, 3번에. 또 다시 반복적 위험과 수익의 상쇄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란 말은 아까 전에 방금 논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비례 관계를 가지고 비례의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례를 우리 시험은 뭘로 자꾸 내냐면은 반비례로 냅니다. 반비례. 그 비례란 말은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야. 일반적으로. 그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어요. 그 논리가 이제 앞에랑 같은 중복되는 내용인데 그럼 요구 수익률은 지금 표현해 드렸던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쓴 용어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투자자가 수익률을 요구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해요. 아까 책은 시간 대가로 했는데 우리 시험은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투자자는 10억 원이라는 돈을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A 부동산은 위험자산이야, 안전자산이야? 부동산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에요. 그럼 투자자는 10억 원을 어디 뭘 살 수 있었다 그랬죠? 국채. 안전자산, 무위험자산인 국채를 살 수도 있었죠. 국채가 제시해주는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만약에 5%다. 그러면 투자자 5% 국채 이자는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야. 그럼 확실한 수익 5%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국채 투자한 걸 뭐 한 거죠? 포기한 거야. 포기하고 위험자산이 지금 A 부동산을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A 부동산을 파는 사람한테 자기한테 파는 사람한테 투자자는 이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국채를 포기하고 왔다는 걸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러면 내가 국채를 10억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 수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하러 왔다. 그럼 국채가 제시해준 수익률 5%보다 더 달라 덜 달라? 더 달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국채가 제시해주는 무위험자산이 제시해주는 수익률보다는 더 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게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무위험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지. 줄여가지고. 무위험자산에 기대해서 너무 길게 되면 줄여가지고 무위험률. 이 무위험률을 만약 5%를 가정했어. 이 무위험률을 뭐라 그러냐면은 책은 시간 대가로 했는데 책은 우리 시험 시간 대가로 표현하지 않고 같은 의미지만은 시간에 대한 보상, 시간에 대한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비용이 몇 프로다라고 하면 딱 뭘 떠오르셔야 돼? 무위험률을 떠오르셔야 돼. 그럼 무위험률이란 말은 이게 무위험자산이잖아요. 무위험자산이 뭐라고요? 국채. 우리 시험 약속이에요. 그러면 국채 이자율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무위험률, 국채 이자율, 시간에 대한 비용 다 뭐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럼 시간에 대한 보상, 시간에 대한 비용, 시간 대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투자자는 10억 원이 있죠. 10억 원을 아무 데도 투자하지 않을 수 있었어. 그럼 10억 원이 어디 있어? 은행도 투자죠. 은행에 예금하면 뭘 줘? 이자를 주잖아. 그러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 있다는 거야? 10억이. 집에 있다는 거야. 집에 어디 있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겠지. 심지어 매트리스 밑에 있는지 아니면 금고 어디인지 보유당 금고에 있다든지 화장실 뒤편에 있다든지 아무도 뭐 벽지에도 발랐다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쨌든 집에 있어. 집에 현금 자산으로 돼 있겠지. 그 현금 자산 집에가 딱 보관하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돼. 그럼 집에 보관하고 있는 10억이라는 화폐 자산이 가지는 가치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떨어져요, 높아져요, 유지해요.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 그럼 10억 원 가지고 1월 1일에 구매 가능했던 물건을 12월 31일에는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즉 보통 화폐 자산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 화폐 자산이 가지고 있는 실질 구매력이 점점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위험률이 보상해 주는 정도는 뭐냐면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10억 원이라는 화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원본 가치가 하락하는 정도 있죠. 그 정도만 보존해 줄 정도란 뜻입니다. 때문에 무위험률이 제시해 주는 보상해 주는 수익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 자산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무위험률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근데 투자자는 요거를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요구하겠어? 이 부동산이 국채보다는 위험해요, 안전해요? 위험하지. 그 위험을 내가 안고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 투자자는 하나씩 분석해봐요. 내가 저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할 때 14%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상품인데 14%라는 수익률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한 요소를 하나씩 짚어봐서 위험 요소를 하나씩 분석하는 과정 중에 위험이 점점 높아져. 위험이 높아진 위험에 대한 보상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달라라고 요구하겠지. 뭘로 요구해요? 수익률을 보상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럼 높아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같이 높여줘야 돼. 때문에 위험한 방향과 수익률의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우리가 비례라 그래요? 비례라 그래요? 이 비례 관계란 뜻이죠, 이게. 이 비례를 아마 가능성이 반비례로 나올 가능성도 내년도에 생겼어요. 잠자다 갑자기 생각났어. 그저께 이제 잠을 자는데 올해 기출문제 뭐가 나왔더라? 야, 요거 수익률을 최소로 바꾸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최소를 최대로 요것도 비례를 또 반비례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고 갑자기 이제 떠오르게 돼가지고 산실장님을 803 가서 급하게 만나러 갔는데 그 개론 담당 산실장님이 휴가를 떠나셔가지고 만나지 못해서 좀 더 확정되는 것은 내년도에 한번 만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례인데 위험 있죠? 그럼 어떤 위험을 보상을 요구하는지는 지난주에 보셨어? 투자자 고려하는 위험의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사업상 위험, 금융상 위험. 그러니까 투자자는 A 부동산을 내가 운영해야 되잖아. 사업상 위험, 그리고 금융상, 저기 갑돌이가 좀 대출을 조금 받아야 돼. 금융상 위험, 또 법적인 환경 변화, 그리고 또 유동성 위험. 요 네 가지.
나중에 대파할 때 제값을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되는 위험 있죠? 유동성 위험. 사금법 유야. 사금법 유예에 대해서 A 부동산은 저 국채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히 더 위험하게 만들겠지. 요거에 대한 보상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더 달라 할증시키는 거야, 할인시키는 거야? 할증시키는. 이게 위험 할증률이 돼요. 근데 위험 할증률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나중에 그 필요한 내용인데 할증률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사금법 유라는 것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부동산을 국채보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죠. 그럼 투자자가 투자하고 이 지역에는 A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B 부동산도 있고 C 부동산 많은 부동산들이 있죠. A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저 A 부동산 사금법 이거는 이제 A 부동산이라는 해당 자산, 개별 자산이야. 개별 자산의 위험 할증률이야. 근데 여기다 플러스 할증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논했던 위험 중에 무슨 위험이 하나 더 있었어요? 사금법 이후 인플레 위험이 있었어. 인플레는 무슨 인플레 위험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 공통적으로 영향 미치는 위험입니다. 공통적인 위험 요소인 인플레를 여기다가 하나 더 덧칠해. 그래서 이것도 인플레에 대한 위험 할증률이야. 그러니까 할증률이 몇 가지로 구성되는 거 세부적으로 두 가지야.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개별 자산의 위험 할증률하고 공통적인 위험인 인플레 위험 할증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을 다 묶어서 위험 할증률로 표현되는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시간에 대한 아니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이걸 위험 대가로 표현이 됐어요. 위험에 대한. 그래서 무위험들은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위험 할증은 뭐에 대한 거?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이 무슨 위험, 아무 위험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포트폴리오에서 논할 때가 있겠지만 이 위험은 뭐에 대한 보상이냐?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입니다. 체계적 위험만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다. 체계적 위험. 그럼 여기까지만 우선 알아두시는데 어떻게 이제 시험에 내냐면은 여기까지 나왔던 거 요구 수익률 있죠. 맞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맞지? 요거랑 요거. 무위험률은 아니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맞잖아.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맞지? 그렇죠? 그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국채 이자율과 체계적 위험률로 구성되어 있다. 국채 이자율과 체계적 위험률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할 때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로 표시하면 돼요. 뭐하고 뭐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 한번 해볼게요. 작년 문제. 작년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요구 수익률은 낮아진다 이랬어요. 당연히 틀렸지. 방금 끊임없이 우선 요구 수익률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구성 요소인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요구 수는 어떻게 되겠어? 상승하는데 낮아진다 이렇게 했어요. 틀렸지. 또 재작년 문제. 체계적 위험이 상승하면은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맞죠? 체계적 위험이 위험 할증률은 모든 위험이라 나중에 논할 체계적 위험이야.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도 있는데 비체계적 위험은 고려되지 않고 여기서는 체계적 위험만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체계적 높아지면은 위험 할증 높아지는 거니까 요구수는 어떻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계산된 상품을 보고 나서 투자자들이 본인의 수익률을 요구를 해요. 요구할 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무위험률이 5%라고 봤어. 그럼 A 부동산을 쭉 조사해 보니까 사업상, 금융상, 법률상, 유동성을 쫙 조사해 봤어. 본인이 느끼기에 위험 할증률을 한 5%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했고 그래 1년 동안의 인플레가 보니까 한 2%가 나올 걸로 추정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 몇 %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겠어요. 갑돌이라는 투자자는. 12% 수익률을 보장해도 투자할 용이 있다 그러겠죠. 이 사람 투자 결정이야, 기각이야? 투자? 결정하겠지. 왜? 지금 몇 % 수익 예상된 상품이었어? 14%가 예상되는 상품인데 본인이 위험까지 반영해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12%니까 본인 요구 조건을 능가하는 수익이 나온 상품이죠. 갑돌이는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부동산에 을순이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근데 을순위는 갑돌이보다 상대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적어. 뭐를 더 많이 받아야 돼?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갑돌이라는 사람은 대출 한 1억 정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대출 한 9억 9,999만 9,999원을 받아야 돼. 본인 돈은 1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슨 위험을 더 많이 느끼겠어요? 금융상 위험이 더 많겠지. 또 이 사람은 갑돌이보다 좀 나중에 되팔 때 손해본 팔면 어떻게 될 거라는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잡고 있어. 그러면은 을순이라는 사람은 조사해보니까 본인이 느끼는 위험 할증률이 이 사람은 8%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을순이가 요구하는 수익이 총 몇 %가 되겠어? 15%가 되겠지. 위험률에다가 8%에다가 위험할 인플레 있죠? 더하면 15%가 되겠어요. 그 을순이는 똑같은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하겠어요? 기각으로 결정하겠어? 기각으로 결정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기대 수익률 14%가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 갑은 결정, 을은 기각이야. 그렇죠? 그러면 갑하고 을이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은 게 뭐야? 14%란 기대 수익률이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이 기준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 그 투자 성향에 따라 지금 다르잖아.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뭐죠? 주관적 수익률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시험에 내는데 우선은 이제 뭐 깊숙한 내용은 기본서가 나와야지 알 수가 있는 사실이지만은 공부하시는 방향은 알아두셔야 돼. 항상 투자 여부는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 투자를 한다는 거. 근데 기대 수익률을 뭐로 낸다? 계산 문제로 낸다는 거. 그래서 내년도에 굉장히 유력한 문제가 기대 수익률과 관련되는 계산 형식이 될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몇 가지 형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별도로 테마를 연습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의 이제 요구 수익률은 구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상 몇 가지를 요구한다고요? 2가지를 요구한다는 거.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 근데 무위험률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에 대한 비용 또는 국채 이자율. 그리고 위험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비용. 근데 그 위험이 모든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 우선은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지금 우리 입문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지금 거의 안 돼 있어서 이것도 지금 이제 책이 복습이 힘들 정도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자자는 항상 그래서 요구 순위에 대한 구조하고 기대 순위 계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만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주제가 있긴 있는데 그 주제는 조금만 이제 쉬었다 가도록 하겠어요. 이렇게.